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 186발,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이 규모 앞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막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새벽 단 하나의 시스템이 혼자 그 하늘을 지켰습니다. 186발 전부 단 한 발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K-1000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렉스턴 콜트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5년을 일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문 군사 분석가이자 나토 방위 자문위원입니다. 워싱턴 DC의 펜타곤 청사에서 경력 대부분을 보냈고 패트리어트와 사드 운용 평가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했습니다. 중동 12개국의 방공망 컨설팅을 수행했으니 이 분야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냉정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믿고 직관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 그게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저 자신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제 서재에는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군사 분석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책장 3개를 가득 메운 바인더들, 각국 방공 시스템 평가 보고서, 실전 교전 데이터 파일들. 방문한 사람마다 도서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책장 맨 위 칸에는 제가 처음 작성한 방공망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0살이었고 펜타곤 청사 지하 2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형광등 아래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보고서가 상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저는 이 길이 제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숫자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애는 그 책장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렉스턴, 당신은 이 숫자들이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대꾸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안 한다는 말, 딸한테도 해봐요. 그 농담이 우리 사이의 오랜 농담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실제 요격 성능 보고서도 그 책장 어딘가에 꽂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 저입니다. 당시 저는 32살이었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분석가였죠.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날아오던 그 전쟁에서 패트리어트는 영웅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패트리어트의 요격 성공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9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실제 수치는 달랐습니다. 그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던 날 상관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콜트, 이 수치는 내부용이야. 언론에 나가는 숫자와 달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숫자도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경험이 저를 더욱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냉혹한 현실 숫자를 더 믿는 사람으로. 전장에서 검증받지 못한 무기는 아무리 서류상 수치가 좋아도 믿을 수 없다는 신념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 신념은 2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신념이 흔들리게 된 건 2024년 10월 초의 일입니다. 워싱턴 DC의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죠. 포토맥 강변을 따라 붉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리던 그 계절. 저는 은퇴를 불과 석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은퇴 파티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짐 포터 장군이 먼저 날짜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제 25년 지기 동료이자 상관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임무만 끝내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임무 배정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참이었습니다. 비서 마사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콜트 분석관님, 새 임무 배정서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현장 평가.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평가 대상 시스템 대한민국산 천궁2라고.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방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단어가 한 문장에 나란히 들어오는 게 그 순간까지도 제게는 어색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나열해 봤습니다. 한국전쟁, 삼성, 현대, K-팝, 김치, 반도체, 그것들은 모두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 목록에는 한국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산 강국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이었습니다. 그 5나라가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한국 방산 담당자들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열정적이었습니다. 자국 시스템의 성능을 설명할 때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도표와 수치가 가득한 발표 자료를 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열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장에서 증명되지 않은 시스템은 제 기준에서 미완성이었습니다. 좋은 시제품과 실전 무기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방산 담당자들의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나서 한 번도 다시 꺼내보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 명함들은 지금 어딘가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배정 내용을 얘기했더니 웃음이 터졌습니다. 콜트, 마지막 임무가 한국 시스템 평가야? 은퇴. 선물치고는 좀 가볍지 않아? 또 다른 동료 데이브가 끼어들었습니다. 콜트, 거기 가서 불고기나 실컷 먹고 와. 한국 밥은 맛있다고 하잖아. 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K-팝 다음은 K-방산인가? 웃음 속에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한국을 그렇게 보는 시선이 솔직히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방산이라고 하면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랜 동료 칼 스톤만이 웃지 않았습니다. 칼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트, 이번엔 뭔가 다를 수도 있어.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칼, 한국이 패트리어트를 이긴다고? 그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없는 일이야.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칼은 끝내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칼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칼은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칼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칼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은 제가 모르는 경로로 이미 K천궁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배정된 기밀 자료 봉투를 열었습니다. 천궁 이체계 기술 개요서. 두께가 제법 됐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약점을 찾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게 제가 이 문서를 읽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생기거나 허점이 보이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읽어 내려갈수록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빨간 펜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 문서 어디에도 제가 원하는 허점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6개 표적 동시 교전 능력, 복합 레이어 방어 구조, 저구도와 고구도를 동시에 방어하는 이중 방어 설계, 반응 시간 수초 이내, 숫자들이 불편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피로 탓으로 돌리고 문서를 덮었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는 언제든지 좋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펜의 잉크가 한 방울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방을 펼쳐놓고 옷을 고르는 저를 보며 아내 앤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임무는 어때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임무야. 별거 없을 거야. 한국 시스템 평가하고 오면 끝이야. 그러면 은퇴 파티 날짜 잡는 거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쉬어야지. 아내가 옆에 앉아 양말을 접어 가방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언제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25년 동안 제 짐을 싸준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잠깐 멍하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잠깐 뭔가를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한쪽 주머니에 조그마한 책 한 권을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뭐야 이게? 꺼내서 보니 한국어 여행회화 사전이었습니다. 표지에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나는 평가 보고서 쓰러 가는 거야. 관광 가는 게 아니라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어떤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그 나라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잖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직감은 주식에서도 틀렸잖아. 아내가 웃으며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둘은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웃음을 기억합니다. 집안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고 아내의 웃음소리가 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그 순간을, 그 웃음이 있었기에 이후의 모든 무거운 순간들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하늘 아래 활주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불빛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포토맥 강이 검기에 반짝이다가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며 아래의 불빛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보고서의 결론이 절반쯤 써져 있었습니다. 실전 미검증 시스템, 추가 장기 검토 필요, 단기 실전 배치 권고 보류. 그게 제가 예상했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제 25년 경력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부다비까지는 14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기술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으니 처음과 달리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발 연역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기초기술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허도 레퍼런스도 경험 인력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외국 기술 도입도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그 기술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움을 거부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 만에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문서를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그 질문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워싱턴 DC의 서늘한 가을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니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냄새가 폐 깊은 곳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의 햇빛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할 때 입고 온 재킷이 터무니없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팔에 걸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아랍에미리트 방위청 소속 카림 알만수리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군복에 금색 견장이 빛났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제 눈을 직접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의전 담당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확신에 찬 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콜트 분석관. 카림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잘 부탁드립니다. 대령님 하고 답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소나기가 강했습니다. 이 사람은 허약한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방위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카림 대령은 아부다비 방어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보호하는 방공망 구조, 배치된 포대의 위치, 그리고 K-1000궁이 담당하는 구역.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미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지키는 방패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한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부 전문가에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카림 대령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신뢰합니다. 조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에 대한 체면 치레라고. 하지만 카림 대령의 눈빛은 체면이나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종류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차가 아부다비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에도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사막의 황혼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스카이라인 너머 어딘가에 K-1000 포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고 기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운용 개요 부분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16개 표적 동시 교전, 최대 교전 고도 40km, 반응 시간 수초 이내, 탐지 레이더와 교전 통제 레이더의 이중 운용. 저는 그 이중 운용 방식에 잠깐 눈길이 멈췄습니다. 탐지와 교전을 분리해 동시에 처리한다는 개념은 패트리어트와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숫자들이 실전에서도 유효한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작은 물음표 하나가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모방 수준의 시스템인가? 그 물음표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위청 브리핑룸에서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아부다비 방공망 배치도가 펼쳐졌습니다. 방위청 기술 담당관이 포대별 위치와 방어구역을 설명했습니다. 그 지도에서 K-1000이 담당하는 구역의 넓이를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단독으로 그 넓이를 커버한다는 게 수치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직관적으로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한국 방산 현지 담당관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성준이라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악수를 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질문해 주세요. 저는 분석가이니 질문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성준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웃음이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웃음에는 어떤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의 여유였습니다.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그날 오후 K-1000 운영 포대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오성준 씨가 옆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포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성준 씨가 시스템 운용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며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는 내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숫자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과장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부풀릴 필요가 없을 만큼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병사들의 눈이 달랐습니다. 훈련 중인 군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을 앞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극도로 날카롭고 동시에 깊이 집중된 눈. 저는 25년간 전 세계 군사 기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탈리아, 폴란드. 수많은 포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들이 발산하는 긴장감의 종류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훈련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목적의식이 더 선명한 긴장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의 긴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포대 사령관이 장비 현황을 브리핑할 때도 그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간결한 보고. 저는 그날 포대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포대 한쪽 벽에 한국어로 쓰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인쇄된 네 글자였습니다. 저는 오성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문구가 무슨 뜻입니까?
오성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막는다. 저는 그 문구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랐지만 발음을 한글로 흉내내어 적었습니다. 반드시 막는다. 그 네 글자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단호한 네 글자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긴장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시험 발사 빈도가 최근 2배로 늘었다는 위성 데이터도 브리핑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자전 기술과 탄도미사일 유도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 임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가 단순한 보고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워싱턴 DC에서 암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동 긴장 수위 사상 최고, 현장 평가 가속화 요망, 가능한 모든 정보 수집 요청. 저는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쳐 오늘 포대에서 적은 메모들을 다시 후었습니다. 병사들의 눈, 사령관의 간결함, K-1002, 커버하는 구역의 넓이, 카림 대령의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반드시 막는다는 문구. 작은 물음표가 아까보다 조금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 되면 그때 저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내일은 평가 보고서를 쓰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장 평가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카림 대령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부다비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게 달아오른 사막의 도시가 밤에는 보석을 뿌린 것처럼 빛났습니다. 카림 대령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콜트 분석관,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카림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보 당국에서 주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첩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단순 훈련 태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카림 대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K-1002 포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방공 운용 장교입니다. 이름은 알리입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래서 알리를 거기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믿고 맡긴다는 것, 그것은 어떤 브리핑 자료나 기술 문서보다 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걸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카림 대령의 눈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신뢰였습니다. 두 감정이 함께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그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나흘째 날 아침 오성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운용센터의 보조 콘솔 앞에 혼자 앉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늦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말을 다른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 2잔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오성준 씨 앞에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을 얼마나 잔 겁니까? 오성준 씨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3시간쯤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시간.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저는 25년 동안 보고서를 쓰고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처럼 자신이 만든 것 앞에서 잠을 줄이고 새벽부터 홀로 버티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 적이 있었나. 저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방위청에서 기밀 보고서 하나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 증강 보고서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시험 발사 횟수, 배치 현황, 사정거리 데이터, 숫자들이 차갑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수량, 최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전자전 장비의 재원, 아랍에미리트 주요 도시와 이란 미사일 기지 사이의 거리, 아부다비 민간인 거주 지역과 K-1000궁 포대 사이의 거리, 불과 40km.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성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km. 민간인이 사는 곳에서 40km. 아부다비에도 아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카림 대령 같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 밤이 2024년 10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진동이 침대 옆 보안 통신 단말기에서 울렸습니다. 긴급, 포대 상황실 즉시 출두, 최고 경계 수준.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종류의 긴급 호출은 25년 경력 내내 몇 번 받은 적 없는 신호였습니다. 옷을 집어들며 이미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단추를 잠그면서 떨렸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폭도로 뛰어나오니 카림 대령이 거의 달리다시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카림 대령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카림 대령이 짧게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릅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소에 푸른빛과 초록빛이 줄을 이루던 대형 스크린이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붉었습니다. 화면 전체가 붉은 점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개가 아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붉은 점들이 화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운용 장교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운용 장교 한 명이 숫자를 외쳤습니다. 186, 186발 확인. 이란 기지 방향 전 방위 발사 확인.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86개, 동시에, 한 번에, 이란이 쐈습니다. 카림 대령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건 실전입니다. 전투 태세 완전 전환. 전 포대 즉각 응전. 저는 25년 경력 내내 이런 규모의 실전 공격을 데이터로만 봐왔습니다. 186발 동시 발사는 중동 분쟁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였습니다. 2022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때도 170여 발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 지금은 그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단독 목표물을 향한 집중 공격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부다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 순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술 문서의 수치가 인상적이어도 이 규모의 동시 공격을 단독으로 막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186발을 동시에 상대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실전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워싱턴 DC에 긴급 보고를 타전했습니다. 186발 K-1000궁 단독 대응 중. 미국 패트리어트 긴급 지원 요청. 초긴급. 회신은 빨랐습니다. 현재 중동 내 패트리어트 전 전력 자국 방어 태세 전환. 지원 불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없다는 것, 미국이 없다는 것,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 그것은 지금 이 하늘이 오직 K-1000궁 하나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장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불가.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하늘을 지키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기술 하나였습니다. 짐 포터 장군에게서 직통 연락이 왔습니다. 콜트 K1000궁은 이 규모의 동시 교전 실적이 없다. 빠져나와. 지금 당장. 저는 전화기를 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업 분석가로서 이 상황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어떤 본능적인 의무감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보다 이상한 무언가가 더 크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막힐 수 있는 건가? 그 질문이 저를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만약 막힌다면, 만약 정말로 막힌다면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봐야 한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부가 공식 평가를 발표한 것은 요격이 60발을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규모는 아이언돔도 100% 요격 불가능. 미국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세계가 포기 선언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상황실의 K1000궁 운용팀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든 채 좌표를 계산하는 장교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교전 데이터를 확인하는 운용사령관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착함을 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건가? 오성준 씨는 상황실 한 귀퉁이의 보조 콘솔 앞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오성준 씨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처음 20발이 격추됐을 때 화면에서 붉은 점 20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요격 20, 그리고 다음 10개가 사라졌습니다. 요격 30.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적었습니다. 이것이 운인지 실력인지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 50, 60.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2개씩 사라졌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방식이었습니다. 상황실 복도 밖에서 아랍에미리트 병사들이 기도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지막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기도 소리와 키보드 소리와 레이더 신호음이 섞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수첩에 계속 숫자를 적었습니다. 요격 숫자가 100발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짐 장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콜트 제발 나와. 자네가 걱정돼.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짐 지금 당장 여기 와야 해. 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콜트. 저는 대답했습니다. 역사. 나는 지금 역사를 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격 101, 요격 112, 요격 124. 저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CNN이 아부다비 상황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 시작한 것은 요격이 120발을 넘길 무렵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방어전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100발이 넘는 요격이 확인됐습니다. 세계가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지키는 건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무게 있게 다가왔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요격이 130발을 넘어설 무렵 저는 상황실 한쪽에 잠깐 기대섰습니다. 다리가 힘이 빠졌습니다. 지갑에서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에 딸이 어릴 때 적어준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겸손해야 해. 저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걸프전 패트리어트 보고서를 쓰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눈앞의 데이터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격 135, 요격 142, 요격 151.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트리어트가 걸프전에서 냈던 실제 요격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계산하고 직접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 앞에서 그 숫자들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갑자기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성준 씨가 잠깐 저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성준 씨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현장에서 증명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이 사람을 무시했던 몇 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방산 담당자라는 소개를 듣고 명함만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카림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카림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아들이 저 포대에 있습니까? 카림 대령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교전 중입니다. 알리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알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젊은이가 지금 이 시스템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요격이 160발을 넘기고 170발에 다가설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것이 전부 막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미리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K-1000궁은 현존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다. 아직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적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전자잡음이 시스템을 덮쳤습니다. 운용 장교가 외쳤습니다. 전자전 방해 감지. 러시아제 기만 신호 식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러시아제 전자전 장비. 나토 표준 시스템도 교란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란이 마지막 패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16발 중 상당수가 전자전 기만 장비를 탑재한 특수 탄두였습니다. 레이더 추적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화면이 0.8초간 흐려졌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0.8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이건 끝이다.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림 대령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 너머에 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성준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3번. 짧고 정확하게. 수동 보정 입력.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해온 손가락이었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매일 새벽 시스템 앞에 앉아있던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는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반드시 막는다는 문구를 가슴에 새긴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0.8초의 공백 속에서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살아났습니다. 레이더가 완전 복귀했습니다. 남은 미사일들이 전부 다시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K-1000궁은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다시 격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전자전 기만 미사일들이 차례로 격추됐습니다. 이중 추적 알고리즘이 기만 신호를 무력화했습니다. 남은 미사일들이 하나씩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 186번째 미사일이 아부다비 상공 40km에서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새벽 하늘을 잠깐 밝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불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새벽의 어둠뿐이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어둠. 화면이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하나의 붉은 점도 없는 완전한 청색. 186발. 전부. 단 한 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경력 내내 전장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의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을 때도 묵묵히 준비하고 묵묵히 만들어온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상황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선가 박수가 터졌습니다. 운용 장교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카림 대령이 무선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알리 알리, 잘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성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성준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안경 아래로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만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오성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아부다비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늘이 평화로웠습니다. 완전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CNN 앵커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방공작전, 186발 전량 요격 K-1000궁, 대한민국. BBC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알자지라가 생방송으로 현장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일본 아사히 신문, 세계의 주요 언론이 모두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뉴스 화면을 상황실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방위부가 공식 성명을 내고 K-1000궁 데이터 분석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아이언돔도 막을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즉각 감사 연락이 왔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제게 최우선으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카림 대령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콜트 분석관.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저는 그날 오전 워싱턴 DC에 제출할 보고서 첫 줄을 적었습니다. K-1000궁은 현존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2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제 이름을 건 문장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UAE가 K-1000궁 추가 도입 계약을 한국 측에 공식 제안한 것은 불과 6시간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가 연속으로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3곳이 동시에 한국 방산청에 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자국 방공망 현대화 프로젝트의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K-1000궁을 지정했습니다. 미국과 독일과 이스라엘이 해내지 못한 것을 대한민국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주가는 단 하루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방산 주가 지수가 개장 동시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서울 방산청 본사에서 밤새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보던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들도 오성준 씨처럼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준비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을 버티며 아부다비에서 보낸 마지막 날 아침, 오성준 씨와 단둘이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부다비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성준 씨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기 전부터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미완성이라고. 오성준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오성준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시스템은 현장에서 증명됩니다. 그 증명이 어제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오성준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조금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의 아침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번도 전쟁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제가 방산에 입문하던 날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많이 우셨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다시는 외국 군대의 도움을 기다리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봐선 안 된다고. 그 눈물 한 방울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오성준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 막았다고.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기술 문서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맨손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어낸 사람들.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며 밤을 새우고 3시간만 자고 다시 일어나 시스템 앞에 앉은 사람들. 그것이 K천궁의 진짜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시스템의 진짜 이름을 이해했습니다. 천궁, 하늘의 궁전. 그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를,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는지를. 오성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참전 사진입니다. 기념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한 나라가 겪어낸 고통과 그 고통 위에서 쌓아 올린 의지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만큼은 평생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이 사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보고서를 쓰겠다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86발 전량 요격, 전자전 방해 대응, 성공 운용팀 침착성 최고 수준 K천궁, 현존 최고 지대공 방어 시스템 확정 평가, 추천 나토 동맹국 전 방위력 재평가 요망.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하면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부다비의 새벽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청색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오성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같이 가고 싶어. 딸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빨리, 아주 빨리.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것을 봤어. 언젠가 얘기해 줄게. 귀국 후 저는 나토 방위 자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의 방산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수십 년을 함께 일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저는 한국 방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K천궁이 실전 검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취소합니다. 이제 검증됐습니다.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인 줄 몰랐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K천궁은 현재 세계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강함은 태생이 아니라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청문회 내내 저는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짐 포터 장군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콜트, 우리 공동으로 칼럼 하나 쓰자. 한국 방산에 대해 세상이 알아야 해.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칼 스톤이 청문회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조용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콜트. 뭔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칼. 내가 맞았어. 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 우리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한국 방산청의 기술 협력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청문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독일 방위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K천궁 도입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가 줄을 섰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방산 지도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의 모습이구나. 화려하지 않게, 과장 없이 그저 실력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산협력 자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오성준 씨와는 지금도 매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넣어준 그 작은 한국어 사전이 이제 제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봅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한글이 조금씩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외운 첫 번째 한국어 문장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합니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운 문장은 반드시 막는다였습니다. 그 문장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냉전 시대 자료들 옆에 K천궁 기술개요서가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성준 씨 아버지의 참전 사진이 액자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검게 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군인의 얼굴이 매일 저를 바라봅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낙동강에서 살아남아 아들에게 눈물을 보였기 때문에 오성준 씨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아부다비의 하늘이 지켜졌다고. 아부다비에서 쓴 수첩이 있습니다. 186이라는 숫자와 함께 저는 가끔 그 수첩을 꺼내봅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던 그 새벽이 기억납니다. 0.8초의 정적이 기억납니다. 오성준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3번 두드리던 그 소리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청색 화면이 기억납니다. 단 하나의 붉은 점도 없던 완전한 청색. 저는 그 화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딸과 함께 서울을 방문한 것은 귀국하고 2달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딸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그 나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라야. 딸이 말했습니다. 멋지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절반도 모르는 거야. 오성준 씨가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오성준 씨를 본 딸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성준 씨가 딸에게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딸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딸이 웃으며 오성준 씨를 따라 공항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이 나라에 내 딸을 데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야경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빛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돼 2배로 빛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빛들을 켜기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1950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성준 씨 아버지 같은 젊은이들이 낙동강을 지켰습니다. 1960년대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세계가 아직 주목하지 않을 때도 달렸습니다. 1990년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묵묵히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의 어느 새벽, 세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야경 앞에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눈물 나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막 먼지가 아직 눈에 남아있나 봐. 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 방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굴의 의지로 불가능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나라의 방산을 평가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 높은 곳에 오른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움을 거부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반드시 막는다는 내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버텨온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허허벌판에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해 피와 땀으로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오성준 씨의 아버지처럼 낙동강에서 살아남아 아들에게 눈물로 유언을 남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만드신 토대 위에 이 기술이 섰습니다. K천궁이 186발을 막아낸 그 새벽은 그분들이 쌓아온 모든 헌신과 희생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실이 세계를 향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외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사람으로, 숫자가 아닌 역사로, 보고서가 아닌 눈물로. 브렉스턴 콜트는 그 새벽 아부다비에서 25년의 오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믿어주지 않을 때도 준비하는 것, 반드시 막는다는 내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 감동을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분들도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일궈낸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